이어서 경당 역사문화 특강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당 역사문화 특강 주제는 역사 왜곡의 실상과 한국사 국통맥입니다. 오늘 역사문화 특강 연사로 초대되신 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님은 현재 대한사랑 지부 역사 특강과 유튜브 역사 강의를 통해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시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역사 왜곡의 실상과 한국사 국통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박덕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홍산도 답사를 가봤는데 저 북쪽하고 이 중부지방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많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뭘 것 같습니까? 일단 농경지의 규모가 틀리더라고요. 이쪽이 평야가, 제가 전주 지나면서부터 쫙 평야가 쫙 펼쳐진 거 보고, 야, 여기는 벼농사 위주고 곡창지대고 정말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그런 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쪽 북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평야가 거의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래갖고 왜 그 왕건이 나주 지역을 이렇게 탈환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려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주로 이제 벼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저쪽 북쪽에 가면 거의 조나 수수 밭 이런 거만 이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갖고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사실은 역사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국통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통. 자, 이 족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족보를 보는 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왕가, 왕가의 족보라고 하는 선언록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내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박격거세 69대손이거든요. 그러면은 쭉 족보를 파고 들어가면 맨 위에 이제 혁거세 분이 나오죠. 혁거세님, 신라를 이제 시조를 하신. 그래서 쭉 이 계통이라는 말을 써요. 계통. 나의 집안은 어떤 계통을 따라서 내려왔는가. 그 다음에 혈통이라고도 하죠. 내 핏줄, 내 조상은 어떤 분이었나. 이 계통도를 알거나 혈통도를 알아야만 내 정체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가라는 것은 사실은 조선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왕의 혈통 또 계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족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어디를 거쳐서 계통을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국통이라는 겁니다. 국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그 광주박물관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연표.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디입니까? 고조선으로 돼 있죠. 고조선. 고조선. 그 다음에 국가가 뭘까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잘 모르세요. 네, 보통 고구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부여, 동해, 옥저 등 여러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남사만이라고 하는 마한 진한 변한. 여기는 이제 마한이 있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남사만을 거쳐가지고 고구려 이렇게 신라가 건국이 되고 이렇게 쭉 이제 사국시대에 거쳐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통이라는 거예요. 국통. 이 국통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 땅을 예를 들면 이 군산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마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기준왕이 이쪽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마한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한이라고 하면 마한의 뿌리는 뭐냐 이거죠. 뭡니까? 당연히 고조선이죠. 예. 고조선이 뿌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마한의 뿌리가 뭐 엉뚱하게 이렇게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전국 시대였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라고 할 때는 이 계통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표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고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역사의 시작은 과연 고조선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만 년 전에 구석기 문화가 있었고 1만 년 전에 신석기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서기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그건 이제 동국통감의 기록을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말을 꼭 써놔요. 청동기 문화가 보급이 됐다. 기원전 20세기에서 16세기. 왜 이 말을 써놓냐면 이거를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라는 것은 청동기 문화가 나오면서부터 국가가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꼭 씁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이라는 말을 꼭 써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조선이 주류에서는 10세기 정도, 빨라야 10세기고요. 한 7세기나 5세기까지도 이렇게 늦춰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조선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조선 건국을. 그리고 이 고조선이 언제부터 발전을 했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고조선이다. 그래서 라오닝은 이제 요령입니다. 지금의 요령.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한때 중국의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고조선이 중국의 연과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역사를 알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속에도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국이었다는 거예요. 고조선은. 굉장히 작아가지고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이었는데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말은 그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소국이었고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서 연하고 이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자, 성장을 했다라고 해놓고는 연의 침략을 받아 세력이 위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서로 모순이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침략을 받아서 쇠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 장수 진계에게 서쪽 2000리를 빼앗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 두 개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위략이라는 곳이랑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고조선이 성장했다 해놓고는 서쪽 땅 2000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2000리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기고 말망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국이었다면. 근데 빼앗기고 2000리를 빼앗기고도 멀쩡했습니다. 그럼 고조선이 얼마나 컸다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또는 배우는 분들이 사실은 토론을 벌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교과서 자체에 이렇게 모순된 말을 써놨는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사 시간에. 근데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외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지선다 고르게 해놓고 그 정답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이렇게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재미가 없죠. 왜? 정답만을 가르쳐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이런 세미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100%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가 더 타당하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만이라고 한 사람이 연나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나라 왕의 연나라 작은 제후의 왕의 또 부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조선이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위만이 철기 문화를 갖고 와서 이 고조선을 더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만 조선이 어디 있었냐? 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느 기록에도 위만이 이 대동강 평양에 있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중 기록에.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 없습니다. 왕험성이라고 나오죠. 왕험성. 그 왕험성이 어딘지는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위만이 고조선을 빼앗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번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제 3한으로 나뉘어 다스렸고 3한이 이제 나중에 3조선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왼쪽 날개 번조선을 잠깐 이렇게 침탈을 한 겁니다. 자, 위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사교과서는 고조선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위만조선이라는 게 세워졌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뭐 이렇게 삼한으로 가고 여러 나라로 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위만이 어떤 사람인가?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만이 어떤 사람인가?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다. 위만은 강도다. 위만은 경강의 침략사에 불과하다. 그 전까지는 위만을 조선을 승계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수남 안정복부터 독립운동가들은 위만은 그냥 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권을 무력으로 뺏었는데 그 사람에게 정통성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위만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냐. 위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거두어준 준왕을 그냥 정권을 이렇게 쳐가지고 빼앗은 도적에 불과하다. 이게 정확한 역사 해석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망명을 해왔어요. 그래갖고 키워줬더니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대한민국을 뺏은 겁니다. 정권을 전복시킨 거예요. 그럼 그걸 역사에서 그걸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강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역사의 국통에서 보면 위만은 그냥 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독립운동가들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해에 바로 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상해에서,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부귀영 사유원을 말씀하셨는데 비록 나라는 일제에게 빼앗겼지만 우리의 정신을 되찾으면 나라를 빼앗기는 게 아니다. 언젠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면 다시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이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정부의 국호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우리 역사를 이제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국통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환국이라고 했습니다. 환국.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역사의 시작, 우리 뿌리의 시작을 환국이라고 정확하게 정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단군조선, 그 다음에 이제 부여가 나옵니다. 부여. 그 다음에 삼한, 삼국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단군조선 다음에 아까 왜 삼한이라고 연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나라라고 하거나.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단군을 이은 게 바로 부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는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분들은 이런 주장을 했는가를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임천각입니다. 안동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하게 이분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저도 우연히 안동에 여행을 갔다가 이 임천각을 한번 가보고 싶어갖고 뭔지는 몰랐어요. 갔는데 밤에 이렇게 여기 도착했는데 이게 이제 절반이 잘린 겁니다. 이 앞에 일제 때 철도를 놔요. 이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요 정도 했다가 그냥 철도를 놔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반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반만 남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99칸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집이. 근데 이상용 선생이 모든 이 집을 다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이혜영 선생님하고 같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요. 우리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열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분을 이상하게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존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글씨도 쓰고 했는데요. 이 이상용 선생이 쓴 글에 보면은 석주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고, 이제 남겨진 원고를 모은 게 바로 석주유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주가 조선의 뿌리가 된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민족의 정통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는 모두 다 국통을 높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 독립운동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특히 무장투쟁에.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좀 혼란이 있을 때 이분을 원래 국무령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정치보다 독립군을 양성해서 이 무장투쟁을 하겠다 해가지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거점 역할을 했어요. 만주를 망명했을 때. 근데 거기서 주장한 게 바로 이 국통이고 국통의 맥은 사실은 고구려와 발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의 독사실론에도 보면은 국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맥. 국통과 국맥은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입니다. 1935년인데요. 이 글이 너무 저는 좋아서, 자, 현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여 우리가 국토를 완전히 강복하고 국내에 들어가 정식 정부를 이루는 날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국통을 계승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천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광복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로 국통을 바로잡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상 선생이 쓰신 이 한국운동, 그 독립운동 자료집을 보면은 한국의 역사적 국가의 체상을 계승 전수하는 국통상 주권 독립의 이유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통과 국맥을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역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그 황제국, 천자국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대한제국을 이제 국호를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시에 조선은 이 동아시아는 청나라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그 영향권 안에, 그 질서 안에 이게 편입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청나라랑 맞짱을 떴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니까 각 국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뭐 조공을 바치고 사실은 물론 거기서 속국은 아닙니다. 절대. 속국은 아니고 그 질서 안에 이제 편입이 돼 있다가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부터 이 청나라의 어떤 질서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게 영운문이에요. 영운문. 영운문은 뭐냐면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 사신을 맞던 그런 문입니다. 근데 그 영운문을 헐어버리고 뒤에 이제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독립문. 그래서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주독립국을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기자조선 사만이라고 하는 요 역사의 맥에서 우리의 정통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단곤조선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자주적인 국통맥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사람인 기자가 와서 조선을 이었다라고 하는 기자조선과 그리고 사만에서 이제 국맥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사실은 자주독립국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을사늑약, 러일 전쟁에서 이제 다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일본이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자주독립을 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족사학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신채 선생이 이때 이제 독사실론이라는 걸 1908년에 쓰면서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민족사학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고려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신라 때부터인데요. 우리는 4대 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신하국 또는 뭐 형제국 이런 중국의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온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다가 이때 사실은 신차 선생이 처음으로 민족을 주체로 하는 주체사관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차 선생으로부터 민족사학이 시작이 됐다. 처음으로 우리 한민족을 내세우게 된 거예요. 한 1000년 만에. 예. 자, 그전에는 그럼 어떤 분위기였냐? 이 신차 선생이 이제 이 4대 사관에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전에 만약에 독립자존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일체 금지되고 기피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허다한 역사 저술들 중에서 유일하게 4대 사상을 고취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에 달려붙은 삼국유서만이 남아서 전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의 전통의 고유 기록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자존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계속 묻혀지고 왜곡이 되었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록이 뭐냐?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창경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찾았을 때 어디에도 참 역사는 없었다. 즉, 우리 민족을 주체로 세워서 자주독립과 발전을 추구할 역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사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를 보면요. 이 삼국사기는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라고 하는 사국시대를 부터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고려 이전이 그렇잖아요. 고려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왕조는요. 왕조가 교체가 되고 나면 자기 정권의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려사는 언제 쓴 겁니까? 조선시대에 쓴 거예요. 조선 초에.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사는 언제 써야 돼요? 고려 때 써야 되죠. 그죠? 단곤조선사는 언제 써야 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써야 되죠. 그러니까 후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조선사는 언제 써야 됩니까? 그럼 사실은 대한제국기에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기자가 주 왕실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한 초에 위만이 스스로 왕을 칭할 때까지라고 해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 전에는 문자 기록이 소략해서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김부식은 삼국사기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이렇게 높이고 그 전에 단군조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썼습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가 되면은 이 고유사서 수서령이라는 게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자, 조선 초에는 이제 뭘 써야 된다고요? 고려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고려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유한 기록들을 이렇게 쭉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수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민간에도 이런 사서들을 필사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 전 왕조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수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그죠?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아무나 못 갖고 있게 했어요. 역사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50 때 그 이에치 카의 그 변호인이라는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그 이에치 카의 독서 모임에서 대학생들이 이에치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다가 잡혀가잖아요. 그게 불온서작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50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독재 정권 아래서는 뭔가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책들이나 그런 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런 생각도 말도 못하고, 그죠? 조선시대는 더했죠, 사실은. 그래서 조선의 국시에 어긋나는 그런 역사책은 간직하지도,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심했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역사를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이때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산 게. 근데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고조선 비사 등의 문서를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한다. 그래서 3대에 걸쳐 가지고 이 고유 사설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는 역사책을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국통감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정사예요. 조선의 정사. 그래서 이 동국통감에 당군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2333년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당시 조선은요, 중화사대주의예요. 자신들이 조선의 어떤 정신적 뿌리, 고향을 중국에 둔 겁니다. 왜? 유교 국가니까요. 조선은. 유교의 뿌리가 다 중국이잖아요. 공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자주적인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역사책이 뭐가 있었냐면 춘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치통감 이런 걸 배웠어요. 춘추나 자치통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역사서예요. 중국의 역사서. 우리 역사서는 안 가르쳐줬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역사서를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학자들이요, 그 쟁쟁한 학자들이 단골조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임금하고 경연을 하는데 워낙 역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어린애들 서당에 가면은 뭐 배웠습니까? 옛날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린애들 서당에 가면 다 자치통감 배웠어요. 동몽선습은 나중에 나온 겁니다. 대한제국기. 그 전에는 다 중국 역사책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정말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는 거의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중국 역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에 대해서 정체성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높이는 겁니다. 공자만 높이고 맹자만 높이고 기자만 높이는 거예요. 마이크가 됐네요. 이걸로 할까요? 네. 그래서 이때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었고, 기자가 이제 단군을 이어서 조선을 세웠고, 그 다음에 위만이 이제 기준항을 몰아내고 위만이 이제 조선을 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가 이 위만 조선을 침탈해서 이제 멸망시키고 한사군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조선시대 때 배웠던 틀은 사실은 요건 잘 안 배우고요. 거의 안 배우고 기자,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배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자는 사실은 누굽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의 문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오랑캐였는데 기자라고 하는 성인이 오셔가지고 팔조 군법을 알려주고 머리를 올리게 하고 예학을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화됐다. 이런 논리예요. 기자조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시진핑이 와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해서 우리는 다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위만 정권을 무너뜨린 게 한사군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시작됐고 발전했고 망했고 그래서 이 식민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조선시대 때 배웠던 역사입니다. 되게 심각하죠. 우리 뿌리가 없어요. 우리 뿌리가. 그래서 일제는 이제 더합니다. 이 단군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들은 에도 시대라고 해서 17세기예요. 이때부터 아까 동국통감 나온 거 아시죠? 동국통감을 자체적으로 이게 간행을 합니다. 근데 간행사에 보면은 당군은 일본 사람들 조상신인 스사노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 조선사를 자기네의 부속사로 바꿔버립니다. 이 에도 시대 때부터. 인식이 그래요.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 때는 스사노는 신라의 주다. 그래서 신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를 누가 세웠냐? 스사노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 때는 당군은 전설이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당군설화는 고려 때 만들어졌다. 당군은 불교조가 만든 전설이다. 그러니까 당군을 없앱니다. 주로. 당군만 없애면 이제 쉽죠.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 위만, 한사군이니까 다 중국 역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군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선민족은 원래 중국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갖고 시작이 됐어. 니네는 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배를 하겠어.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단군을 없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이게 심상수학에서 보면 북부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나오잖아요, 이렇게.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나 일본부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은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했고 북쪽은 중국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 이게 이제 교수 지침이에요. 중국 초등고등학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조선의 강역도 지금 이거는 뭐냐면 주류 학자들이 얘기하는 고조선의 강역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것도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이. 원래 이만큼 있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군산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니까? 더 내려와야 돼요. 네. 여기니까 우리는 여기 분들은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청주가 고향인데 여긴데 고조선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국이었던 겁니다. 소국. 그냥 부족 국가. 우린 뿌리가 없어요. 이 지도에 따르면. 여기는 근데 이 고조선마저도 한사군이 여기에 설치됐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식민지에서 고구려가 독립을 하면서 고구려가 생겼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독립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북공정이 뭐예요? 고구려도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이 두 가지 역사 적폐를 청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대사관, 중화 사대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역사적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자, 이 권제의 동국 세년가입니다. 이걸 이제 그 최태영 박사님이 이 세년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 동국 세년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묘동에 따로 한 세계가 있으니 산천이며 풍기는 저절로 구분되네. 삼면은 바다의 그 북쪽은 육지로 이어져 그곳에 말리나 되는 고국이로세. 그래서 이 분은 조선 사람이지만 굉장히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과 구별되는 요동 땅에 우리만의 그런 세계가 있었다. 그걸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상용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은 무엇이 진짜 우리 역사냐, 무엇이 자주적인 역사냐, 식민사관과 사대사관을 뺀 무엇이냐를 이제 찾습니다. 이 예전의 우리나라의 역사서들은 나라의 경계는 압록 이동과 두만강을 사군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만 우리 역사의 강역을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통은 기시로서 당군을 잇고 망하자 고구려 기신라가 병립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통을 기시로서 당군을 잇고라는 건 뭐냐면 당군 뒤에 기자조선이 왔다, 기자조선이 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의 혈통은, 그러니까 단군조선 뒤에 기자조선이 있는 게 아니고 북부여, 동부여, 졸범부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이거든요. 단군 기자 위만이 아니고요. 단군조선 다음에 뭘로 이어졌다? 북부여, 동부여, 졸범부여로 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통칭해서 여러 부여를. 그래서 단군조선 다음에 부여로 이어졌다. 그 부여를 이어서 다시 고구려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고구려의 왕통은 발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라와 백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신라와 백제와 가야는 사만의 뒤를 이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통은 단군조선, 북부여, 동부여, 졸범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 이게 우리의 적통이고 단계로서 사만의 뒤를 이은 신라, 백제, 가야가 있었다라고 해서 고구려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이 사실은 적통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채호 선생도 부여족은 당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4,000년 동안 이 땅의 주인된 종족은 바로 부여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의 적통을 이어지는 종족은 부여 왕조가 명백하다. 부여는 당당하게 당군의 정통을 물려받았다. 부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기자만 칭찬하니 그 무식함이 어찌 이에 이르던가. 이분들의 특징은 기자가 아니다.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주인이 된 종족은 4,000년 우리 역사는 부여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다. 신라도 부여에서 나왔다. 고구려 백제도 부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고구려 백제는 자신들의 그 신원을 정체성을 우리는 부여의 자손이다라고 했어요. 국서에서부터. 우리는 부여로부터 나왔다. 왜? 주몽도 출자 북부여 해가지고 내가 북부여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근데 백제도 마찬가지로 국서에 보면은 우리는 부여의 자손이다. 부여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라도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단고기에 보면은 박격거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옵니까? 북부여 왕실의 따님이신 파소의 아드님이 박격거세잖아요. 그러니까 박격거세의 외가, 혈통도 북부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두막한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도 마찬가지로 부여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여가 바로 적통이라는 거예요. 당군선을 이은. 자, 이 이야기들을 저도 계속 그냥 듣다가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이걸 정말 환단고기 외에 이걸 정말 근거를 이렇게 밝혀줄 그런 사서가 없을까? 그런 기록이 없을까? 라고 해서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그 롯데재단 그 장학 그 금을 받게 되면서 그 거기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다가 그 중에 일부분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논문이 이렇게 발표가 안 됐는데도. 자, 이 고대사를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책 중에는 상공유사가 가장 오래된 겁니다. 13세기에 고려 때 이렇게 쓰여진 거죠. 자, 이 상공유사에 보면은 우리 역사의 시작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은요, 옛 기록이라고 하는 뜻인 고기에 이르기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련은 상공유사를 쓸 때 고기를 본 거예요. 고기. 이 고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요. 이 고기가 도대체 언제 쓰진 거고, 누가 쓴 거고, 어떻게 전해지게 된 거냐. 몇 줄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고기라는 건 분명하게 고유사서다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고유사서다. 그러니까 고려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서자부의 환웅이 이제 신실을 세우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을 일시대 때 이제 환인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지금도 학자들은 다 이 환국을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국자.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큰 대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환인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환웅이 이제 신실을 여셨다. 그 다음에 또 고기에 이르기를 해가지고 이 조선, 고조선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을 씁니다. 그래갖고 그 당나라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던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일컬었다. 그 다음에 도읍을 백악산 앗살로 옮겼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에는 처음 평양성에 도읍을 한 다음에 백악산으로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양과 아사달은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서울, 예전에 신라의 수도를 서라벌이라고 했잖아요. 경주를. 그죠? 근데 서라벌이라는 말이 서울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서울이란 말이 원래 서라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한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양도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수도. 그러니까 그걸 원래 고유어로는 아사달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성이라고 하는 아사달에서 백악산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천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기냐면 장당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장당경. 그래서 당군께서 1908세, 이거는 세라는 것은 우리 연세하는 그 세가 아니고 옛날에는요,
연이랑 세가 같은 말이에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라는 말은 연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8년을 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당군이. 당연히 이제 당군은 47분의 당군이 이제 계속 이으신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중국 사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봉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록에도 조선 왕으로 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기자가 조선으로 오니까 당군이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후대에 첨삭이 된 겁니다. 누군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첨삭이 된 거다. 원래 고기의 기록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빼버리면 당군이 백악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장당경으로 옮겼다. 근데 그 전체 연수가 1908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환웅천왕께서 신실을 여셨다. 그 다음에 당군 왕건께서 조선을 여셨다. 첫 수도는 평양성, 즉 아사달이다.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가 장당경으로 옮겼다. 자, 요 경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 언어가 바뀌면서 처음에는 아사달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요걸 표기할 때 중국에도 요임금, 순임금이 도읍을 이렇게 정한 곳을 평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사달 평양이라고 바꾼 겁니다. 후대에. 그랬다가 백악산은 평양이라고 또 하기가 뭐하니까 아사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다가 또 장당경은요. 이 경자가 서울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장당일 겁니다. 장당. 장당 아사달.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경으로 그냥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 기록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따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왕계 6년 후에 나옵니다. 이승유가 썼죠. 근데 이승유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우리 고유사설을 기록한 분들이 이 상공사는 이려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 시각이 굉장히 강해요. 불교적 시각이. 그러니까 그 고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에서 언어들을 자꾸만 이제 불교용어로 씁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승유는 성리학자예요. 유교 주자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유교적으로 자꾸 색채를 바꿔요. 유교적으로. 그러니까 뭘 높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을 높이죠. 또 누굴 높이겠어요? 기자를 높입니다. 그게 드러나요, 바로. 그래서 이 제왕기에는 아까는 상공사는 고기였잖아요. 이제 제왕기는 본기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왕기를 이승유가 썼다고 해서 이승유가 다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옛 기록을 다 보고서 인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책이라는 게. 그죠? 당연히 옛 기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쓴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유는 본기라고 하는 옛 기록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하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환인 이제 바꾸죠. 아까 그 이련 스님은 그냥 환인 해놓고는 제석 환인이라고 했어요. 사실 주석을 달기를 환인은 환인인데 제석야라라고 돼 있어요. 제석이 뭡니까? 불교의 그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환인을 제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승유는 이제 유교니까 유교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상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상제를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이.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환웅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송해인간하고 천부인 세계를 받고 태백산에 오셔갖고 단웅천왕이라 하였다. 갑자기 이제 보세요. 환웅이 갑자기 단웅으로 바뀌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보시지 말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환웅인데 왜 여기는 또 갑자기 단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못 쓴 거겠지? 아닙니다. 잘못 쓴 게 없어요. 똑바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축약해서 쓴 거예요. 축약해서. 여기 중간을 다 생략을 하고요. 끝 결론으로 이렇게 딱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웅을 환단고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웅이 누군지. 고기에 이르기를 왕검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고조선을 세우신 당군 왕검의 아버지가 바로 단웅천왕이세요.
마지막 18대 환웅이십니다. 이분. 그래서 이 태백일사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유일하게. 단웅이 누구신가. 왜 단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태백일사를 쓴 이맥 선생이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갑니다. 그래서 뭐 손녀에게 약을 먹이 좀 다르죠. 아까 그 곡이랑 한국사의 곡이랑 좀 다른데요. 그래서 단수신과 혼인하게 해서 단군을 낳았고, 그래서 시라는 이제 신라입니다. 고래는 고려예요. 고려, 고구려. 남북옥조, 동북부여, 예왕에게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말이 쓰여져 있어요. 단군이 아까는 1908세였잖아요. 삼국유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약 절반을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1038년을 다스렸다. 그랬다가 갑자기 아스랄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이는 단군이 죽지 않은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퀴즈를 내서. 근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요. 이 말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사실은. 1038년을 다스렸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단군이 1000년을 사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신성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죽지 않을 까닭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복선이 깔려있죠. 단군조선이 이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망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자른 겁니다. 이걸. 왜 잘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삼국유사입니다. 이게. 삼국유사에는 평양성, 백악산, 장단경으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제왕기는 갑자기 이 1908년을 반을 딱 잘랐어요. 그래놓고 단군이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복선을 깔아놨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요걸 넣습니다. 요걸. 1038년, 단기 1038년에서 약 164년 후에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이다 라고 했어요.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 그러니까 은나라 왕 중에 하나인 무정이 다스린 지 8년째 되는 을미년입니다. 이 해에 단군이 갑자기 아살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해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단군이 갑자기 왕위를 버리고 단군이 미를 버리고 산신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왕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된 겁니다. 무주공산을 164년 동안 무주공산으로 있다가 어진 사람이 다시 왔다. 이 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입니다. 기자.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기자예요. 중국 사람. 그 기자가 164년 후에 갑자기 와서 후조선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서 기자 조선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은무정 8년 을미년 단기 1048년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워진 지 1048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단군께서 산신으로 응거를 하시고 164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요걸 맞추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기자가 이제 주나라가 세워질 때 기자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망명을 하거든요. 나는 은나라의 그 신하인데 어떻게 역성혁명을 일으킨 주나라 무왕에게 그 충성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는데 그 해가 바로 요 해예요. 요걸 맞추려고 지금 요 164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두고 요 때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기자가 이때 조선으로 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중국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갖고 기자조선이 세워졌다 이때. 근데 왜 하필 끊는 거를 여기다 끊냐 이거죠. 그냥 여기를 끊으면 편하잖아요. 이승희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지금 막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164년이라는 공백기 앞에다가 여기를 끊냐 이거죠. 이게 전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164년이라는 인터벌을 뒀을까. 이승희가 바보가 아닌데. 그럼 이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군조선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단군이 아사랄로 돌아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맞추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단군 1908년을 1048년으로 한 다음에 기자가 이었다. 기여조선서를 이제 설만 있는 거예요. 전설만 있는 건데 역사로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단군조선을 전후조선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자조선이 역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없었어요. 원래 우리의 옛 기록에는 기자조선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승유가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권근이라는 사람이 이걸 씁니다. 이게 명나라 주원장에게 붙들려 가지고 원래 죽을 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조선은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성계가 왜 위화도 해군할 때도 요동 정벌하다가 그 해군한 거잖아요. 당시에 조선은요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고려는 특히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가 이제 그 원나라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할 때 명나라가 이제 뜨는 신흥 강국이었잖아요. 조선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데 조선이 안 도와줘요. 원나라도 이제 한물 갖고 니네 명나라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도와주냐 이거죠. 그래갖고 고려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될 게 조선보다 더 강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원이라고 하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강력한 그런 그 원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 힘이 없었던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계 탑 클래스에 드는 그런 군사 강국이었고 대국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고려가 명나라 새로 세워진 나라에게 항복을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정벌하러 가잖아요. 자꾸 뭐 철령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왜 함부로 철 설치하냐 해가지고 명나라랑 맞짱 뜨려 이렇게 가다가 이성계가 회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대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사실은 그때부터. 근데 조선 초에 명나라 주원장이 보니까 이 조선을 다스리 어떤 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친한을 2명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권근이 또 붙들려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시를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니네 동의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라고 시제를 주니까 권근이 이렇게 쓴 겁니다. 전설을 듣자니 아득한 옛날 단군이 나무 밑에 내렸다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환국이 없어졌죠. 환웅도 없어졌죠. 단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나무 밑에 내린 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환웅이죠. 근데 그것도 바꾼 겁니다. 단군으로. 이때부터 싹 바뀌어요. 환웅천왕이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이 응제시를 쓰면서부터 환웅천왕 그때부터 이전의 역사가 싹 없어져요. 이때부터. 너무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임금되어 동쪽 나라를 다스렸는데 때는 요임금의 시대였다네. 1000년이 넘었답니다. 2000년이죠. 1000년으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에 대해 와서도 함께 조선이라 이름하였네. 이걸 왜 쓰겠습니까? 너네들에게 중국에 이제 사대를 할 테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권근이 나중에 하륜과 이첨이란 세 사람과 함께 1403년에 동국사략을 씁니다. 이때부터 이제 단군 기자조선이 이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위만. 그래서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한 3조선의 체제가 이때 완성이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조선 500년을 흘러옵니다. 단군 기자 위만. 지금 여러분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가, 이렇게 왜곡이 되었는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왜곡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입니다. 자, 세종대왕은 굉장히 성군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 때 어떤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왜 그런가를 또 찾아봐야 돼요. 자, 세종실록에요. 다시 단군 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동국사략만 해도 고기나 그런 걸 다 인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종 때 이 단군 고기를 인용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황제 환인, 그래서 이름이 웅이다. 그래서 환웅이죠, 환웅 이분이. 그다음에 태백산 신단수, 단웅천왕. 아까 왜 제왕기의 봉기랑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단군이다. 동국부여, 예화맥이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제왕기의 봉기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또
부루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루. 그래서 이 부루가 누구냐? 근데 부루는 누굽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한단국이 읽으실 분들. 부루는 당구만검의 태자시죠. 태자. 도산해맹을 하신, 그죠? 중국에서 9년 홍수가 나서 22년에 실제로는 홍수를 못 다스려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구만검에게 아마 청을 했겠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부루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갖고 도산에서 이제 다 모이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태자부루가.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동부여의 해부루로 바꿔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삼국유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유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건 쓴 것 같아요. 이 당군봉기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이련이 당군왕검의 아드님인 부루와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와 헷갈려 했어요. 같은 부루네, 이상하다. 이 양반이 그럼 당군의 아들인가 해가지고 헷갈려 해요. 막.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기록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군봉기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려 말 때 아마 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옛 기록 중에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이승유의 봉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들이 막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무정 8년에 당군께서 아사다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 그래서 부루가 아들이 없어야 하고 동부여 얘기입니다. 여기는 동부여. 동부여가 이제 여기에 쑥 들어가 버려요. 부루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태자부루라는 거죠. 자, 세종실록 지르지에 단군 고기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승유의 제왕기처럼 단군 조선이 1038년 동안 있다가 동부여, 북부여로 이어졌다. 근데 이때는 바로 음무정 8년 을미년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헷갈리실까봐. 뭐가 바뀐 걸까요? 이승유의 제왕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승유의 제왕기는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때는 맞아요. 똑같아요. 이때는. 음무정 8년 을미년이다. 근데 요때 이후에 164년 후에 뭐가 왔다? 기자조선을 이겼잖아요. 기자조선.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기자가 온 게 아니라 동부여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이 부여로 이어졌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해가 바로 이때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 기록에는 기자조선이 없다니까요. 기자조선이 없고 다만 부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 해. 그럼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죠? 그 해의 진실을 이제 찾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동국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국통관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쭉 쓴 다음에 음무정 8년 을미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기록이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백악산이 다시 나옵니다. 백악산. 여기로 도읍으로 옮겼다. 자, 그럼 이제 힌트를 거의 맞춰 가실 거예요. 자, 이 음무정 8년 을미년과 백악으로 도읍으로 옮긴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나라의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사실은 왕조가 이게 교체되는 그런 과정이죠. 사실은 왕조가 교체될 만큼 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자고요. 지금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청와대로 옮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같은 대한민국이니까 그냥 수도를 자체를 옮기진 않고 그냥 자기가 집무실을 옮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왕조는 교체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고조선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단군조선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 해에 도읍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새로운 세력이 교체된 거예요. 당군은. 새로운 세력이 당군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라가 큰 변화가 일어날 때 뭐 한다고요? 도읍을 천도를 해요. 새로운, 아니 예를 들면 고려도 그렇잖아요. 왜 도읍을 천거를 합니까? 자기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죠. 그 전 왕조의 세력이 있는 곳은 이미 너무 기득권이 많으니까 새로운 자기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천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나라를 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해에 백악으로 옮긴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삼국유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단군조선이 1908년 동안 있었고 백악산 장당병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승우에 의해서 요 해를 기점으로 기자조선이 왔다. 세종실록도 마찬가지로 요 해를 기점으로 부여로 바뀌었다. 동국통감은 요 해를 기점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 삼국사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이제 바뀐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사관에 의해서.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것이 다 우리 고유 사서의 기록들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고조선이라는 사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점은 바로 똑같이 은무정 8년이라고 하는 단기 1048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요. 이제 조선 말기 그러니까 대한제국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역사 해석이 조금 더 이제 우리 고유 기록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역사 해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갖고 단군의 우회가 장당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처음엔 썼고요. 그 다음에는 허민수 선생이 동사에서 단군의 자손 부루가 북부여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이분들이 정리한 게요. 거의 얼추 맞아요.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이희선이라는 분이 17세기에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시각과 기자조선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시각이 이제 양쪽으로 양립하게 됩니다. 조선 말로 가면.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도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하는 삼조선설이 정설이었지만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단군, 부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한말에는 이 대한제국 이제 성립되기 바로 직전에는 평양에 도읍을 했다, 뭐 신화 삼지 않았다, 불신한다 해갖고 기자조선을 조금씩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이 단군의 자손이 북부여로 옮겼다. 부루의 자손이 기자를 피해서 건국했는데 그곳이 바로 북부여다. 단군의 후손이 부여국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완전히 버리진 않고 기자가 오니까 피하긴 피했는데 그쪽에 세운 나라가 바로 부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가 동래하니 부여에 천도했다. 1212년에 부여로 옮겼다. 북부여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진실이. 자, 환단고기에 보면은 고조선의 단군조선의 첫 수도는 송화강 아스달입니다. 지금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이 천도를 언제 했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이 단군 21세 소태단군 때 이 우연왕이었던 고등 이분의 손자가 색불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단군의 위를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빼앗게 돼요. 빼앗아 가지고 이분이 단군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백악산 아스달 여기로 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은무정 8년 을미년이에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유일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단군조선, 이 단군의 위나
고조선의 그런 명칭들을 바꾸질 않아요. 사만, 삼조선 이걸 바꾸질 않습니다. 물론 단군세기는 사만에서 삼조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태백일사는 나중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만이라고 하는 그 틀은 바꾸질 않습니다. 사만강령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은 계속 이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색불로잖아요. 색불로. 이 옛날 발음은 아마 부루였을 거예요. 부루. 그러니까 우리가 동부여를 헤브루가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색불로와 헤브루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만 알아도 사실은 이 부루의 부여라는 그 아까 갑자기 단군의 자손이 헤브루가 돼버려갖고 부여로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오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백악산 아하살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개원인데요. 여기가 원래 이 터전이었어요, 고등왕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부여라고 불렀습니다, 부여. 그래서 이 부여 신궁에서 이 고등왕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를 신궁으로 삼아요. 그래갖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그 시발처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2대 색불로 단군 때 이 부여로 이렇게 이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화강 아서랄에서 백악산 아서랄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래서 왕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군조선을 3왕조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근데 왕조의 구분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도읍지예요, 도읍지. 네, 그래서 송화강 아서달 시대, 백악산 아서달 시대, 장단경 아서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1왕조를 달리 우리의 그때의 국호는 뭐였냐면 사만이었습니다. 사만. 이왕조 시대는 삼조선이었죠. 삼왕조 시대는 대부여가 됩니다. 그럼 이 대부여는 어디서 온 거냐? 이 장단경이 바로 개원이고 부여였기 때문에 대부여라고 바꾼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단군조선이라고 할 때는 사만, 삼조선 이때를 말하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는 요걸 합친 1908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단고기는 단군세기는 이때까지도 단군조선이다 라고 해서 이걸 다 합쳐서 2096년으로 본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삼국유사는 1왕조, 2왕조만을 단군조선으로 본 거고요. 단군세기는 이것이 전부가 단군조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태단군, 이 소태단군을 색불로가 쉽게 얘기하면 이 왕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빼앗고 그래서 그 해가 바로 우무정 8년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백악산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왕조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얘기가 그 고기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규원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왕검의 아드님이 4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분. 그래서 그 중에서 막내 아드님이 바로 부여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드님이 누구예요? 부르테자죠. 부르테자. 그 다음에 부소, 부. 그래갖고 백제의 수도를 뭐라고 그래요? 그 부수선 그 지금의 부여 거기에 보면은 왕궁 쪽에 거기를 부소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백제의 수도를 또 부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그 단군조선의 그런 왕호들, 그런 어떤 그 지명들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일하게 또 나오는 게 이 고등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상용 선생의 석주 유고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논문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걸 논문을 쓴 사람도 이제 주류학계지만 그 사람도 이 고등왕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다 하면서 이게 환단고기밖에 안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이상용이 환단고기를 봤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요.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사가지고 막 읽었는데 이분이 환단고기를 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분은 고성희 씨거든요. 고성희 씨의 종손이었어요. 그쪽 파에. 네. 그쪽 파의 종손이었는데 환단고기를 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고성시 가문에 전해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그래갖고 이 고등왕을 유일하게 이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여는 고등왕이 도읍한 곳이다. 아까 그 개원, 그 우리가 녹산이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장당령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부여예요. 부여. 거기서 고등왕이 그 왕을 했었고 나중에 그 고등왕의 손자인 색불루가 이 제2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신공을 모시고 고등왕을 모셨던 겁니다. 근데 고구려는 자신들의 뿌리를 북부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신을 모셔요. 고등신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북사 열전에 보면 고구려 열전에 보면은 이 고구려에는 신묘가 두 군데 있다. 하나는 부여신이라고 해서 부인상을 만들고 하나는 고등신이라고 해서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고등이 누구냐? 부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그죠? 이분이 바로 고등왕이에요. 색불로 장군의 할아버지. 근데 이거를 지금 주류에서 해석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씨가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무슨 뭐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명사잖아요. 고유명사. 그죠? 부여가 고유명사니까 이 고등도 고유명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고유명사라고 해놓고 이거는 고씨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네. 분명히 이건 고등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부여인 걸 알았고 또 고등이 그 시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내용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 그래서 당군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부여다라는 이 기록,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유사서의 기록들을 이 신채호 선생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아, 당군조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부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당 정인보 선생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실증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분인데요. 이분은 기자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조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당군이 후손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당시 조선에는 이미 부여 천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를 이제 위만이 조선 왕조를 교체하던 바로 그때 부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쪽에.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누굽니까? 고드마칸이에요. 고드마칸. 그건 못 찾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해모수가 여기서 이제 해모수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기록에는 해모수로 나오기 때문에 해모수가 북부의 천재의 아들 자처하며 당군의 존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당군 조선 다음에 누가 이었냐라고 할 때 정인보 선생은 북부여가 이었다라는 거예요. 북부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판단고기만이 이걸 정통을 국통을 정확하게 내세우는데 기록을 했는데 이 정인보 선생님도 이걸 정확하게 당군조선 다음에 해모수가 북부여로서 천재의 아들로서 당군의 존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동북 쪽에 이미 부여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주류에서도요. 이 부여가 당군조선이 망하고 세워진 게 아니라 망할 즈음 그 직전에 전에 세워졌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 기록이 나와요. 중국 기록에 부여가 이미 조선하고 같이 있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입니다. 여기도 이 국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기실 우리의 국통은 당군조선에서 기자가 아니라 부여국으로 전속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다 고증을 해가지고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아니라 당군조선 부여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그게 헛수고가 됐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뭐 끝부분은 이제 뭐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 이렇게 생략을 하면요. 그래서 이 대부여로 이 북부여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북부여라는 말은 북쪽 부여라는 뜻이니까 뭔가 부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죠? 그게 바로 대부여입니다. 이 44세 구물당군께서
국호를 바꿨어요. 조선에서 대부여로. 그래서 이 대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를 이제 해모수가 세우실 때 북쪽에 있다 해가지고 북부여라고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올바른 국통맥입니다. 그래서 단군주선이 1908년 있다가 대부여로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대부여가 북부여로 이어지고 또 남사만도 세워졌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국이 이제 이 부여로부터 나왔고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대진과 후신라가 있고 고려, 조선을 거쳐서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고 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북부여사, 부여사를 한국사에 잃어버린 고리다. 이 부여사를 되찾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럼 국통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잘못된 가공의 역사고 잘못된 국통인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사국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잡. 아니, 석규 씨가 말씀 지금 초대되신 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님께서 우리의 국통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역사 공부 국통맥을 좀 배웠습니다. 예.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대한사랑 대협력 군산지 협력장을 맡고 있는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좀 이렇게 전체 맥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명나라하고 그 당시에 고려하고는 명나라하고는 그때 말에 대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선 건국하기 전에. 근데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왜 명나라 밑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태조나 태종이 보면은 그래서 사신 보내고 그 대처하는 상황을 갖고 가도 되는데 왜 그 속국으로 들어간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종이 쉽게 뭐 아시겠지만 그죠? 아시겠지만 명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전화로 연나라와 고조선의 관계가 어떻냐. 연나라는 보통 이제 중국의 전국 시대의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의 나라의 연나라였는데 고조선과 어떤 관계였냐 하면서 그분이 이제 질문하는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명도전 같은 경우도 고조선의 화폐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나라가 사실은 고조선의 제후가 아니었냐 아니면 고조선에 속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당연히.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에 어떤 속했던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국통이라고 하는 시기에 의해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도 중국 사마천 한나라 때 한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자신들의 국통을 바로 세운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을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든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까 기자도 마찬가지로 열전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동해열전, 조선열전 해가지고 중국 주변에 있는 오랑캐 나라지만 자신들의 어떤 지배를 받는 실제로는 속국과 비슷한 그런 나라를 이렇게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치 고조선이 중국의 어떤 속국처럼 돼 있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명나라하고 고조선, 그러니까 명나라와 조선도,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조공을 바치고 해마다 어떤 간섭을 받고 했기 때문에 속국 아니었냐라고 하지만 실제 역사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조공을 바친다고 그게 속국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 왕이 왜 새로 천황으로 등극을 할 때 보면 각국에서 외교사실을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럼 축하 사절이죠, 그죠?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역사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조공을 왔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록은요, 당시 로마가 신천 선생이 말한 거예요. 로마에서 사신을 보내왔는데 조공을 왔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당시 로마가 뭐가 꿀릴 게 있어가지고 한나라에게 뭐가 꿀려가지고 조공을 보내고 복속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교 사신이 왕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조공을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명나라도 초기에는 우리는 그 전부터 사실은 신라 때부터 외세를 힘을 빌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상국으로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무역을 했던 겁니다. 교류를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 이제 한나라는 이렇게 좀 힘이 센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좀 조공의 형태로 해갖고 아 우리 그래 형님이라고 부를게 뭐 임금이라고 부를게라고 하지만 우리가 힘이 강해져. 고구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굉장히 셌고 동북아의 어떤 패권국이기도 했는데 수당에게는 사실은 조공의 형태를 취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쉽게 얘기하면 관계 질서를 그쪽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대답의 그 범위를 벗어났지만 명나라에게 우리가 속국처럼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역사서를 봐야 되겠지만은 당시 조선 초만 해도 이 과연 우리가 그런 질서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자주독립국의 그런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태종 때부터 태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정통성이 조금 약해져요. 정통성이 약해지면 국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힘을 빌어야 됩니까? 외국의 힘을 빌어야 되겠죠. 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더 사대하는 쪽으로 그때부터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를 그때부터 사실은 수고하고 이제 말살하기 시작을 하죠. 네. 또 혹시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할까요? 네. 태조가 네. 이성계가 유화도 사건 계기가 네.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어떤 그 강세에 못 미쳐가지고 유화입니까? 아니면은 정권을 창탈하려고 우리는 정권을 창탈하려고 유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이성계가 그쪽에 어떤 심에 못 미쳐가지고 유화를 한 겁니까? 그것 좀. 그러니까 제가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화도가 이제 새로 밝혀진 건 아시죠?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압록강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쪽 관전현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죠? 그리고 철령위 문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철령위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나라가 철령위라고 하는 군사 기지를 건설하겠다 요동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발끈해요. 아니 고려죠 당시에. 고려에서 이제 발끈합니다. 왜 우리 땅에 군사 기지를 건설을 하냐 해가지고 발끈해가지고 막 하니까 거기서 건설을 못해요. 그래서 저쪽 뒤쪽으로 뺍니다. 철령위를. 빼는데도 조선 이 고려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열받는 거예요. 당시에 원나라 때부터 우리 영토라는 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었어요. 저 요동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명나라가 그 원나라를 이제 망하게 한 다음에 그 원나라에 속해 있던 영토들을 다 자기 걸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당시에 그쪽 요동 쪽이요. 인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노다지 그런 무역의 거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철령위를 먼저 설치한다고 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낸 거죠. 근데 이성계랑 왜 또 누구죠? 또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는데 위화도에서 장마를 만나잖아요. 장마를 만나가지고 이제 섬처럼 바뀝니다. 거기가 원래는 섬이 아니에요. 저 가봤거든요. 섬이 아닌데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장마지니까는 이게 섬처럼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바로 벗어나고 산 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계속 장마가 지니까 장마가 지면 일단 활을 못 당겨요. 활이 늘어져가지고 그죠? 그리고 당시에 이성계의 생각, 이성계는 굉장히 용장이었고 맹장이었잖아요. 근데 요동을 치면 이겼을 거예요. 제 생각엔 이겼을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 당시에 우리 상황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회군을 하는 과정에서 회군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단순히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회군을 한다는 건 이제 불충이잖아요.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권력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뺏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강의 주제와 다른 내용들을 질문하셔서 제가 답을 어설프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국통무역에 대해서 우리는 한당고를 통해서 국통무역을 공부했는데요. 법특기 이제 교육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가정이 생사하고 상사에게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호를 찾기 위해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피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새삼 느껴집니다. 오늘 강의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끝으로 한 말씀만 딱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지부는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를 1시간 내로 제가 그냥 제한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가 1시간 정도로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좀 토론을 하는 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을 할 때도 그 하나의 그런 그 역사 기록을 놓고도 서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내 거가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실 때 제가 좀 어디를 가나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답사를 저는 이제 인하대 지금 융합고고학과 이렇게 석박사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답사를 매 학기마다 갑니다. 가까운 데건 먼 데건 중국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고 이번에 이제 뭐 또 한 번 중국을 가든가 아니면 일본을 가든가 할 건데 국내도 이제 박물관을 막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책에서 보는 거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는 태안을 갔었거든요. 고려의 그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데가 있어요. 태안에. 그죠? 거기를 박물관을 가고 그 바닷가를 가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책에서 그냥 한 줄로 지나가죠. 그런 게. 와닿지가 않는데 거기 가서 파도를 치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아 여기서 배가 그냥 나갔다가는 여기서 침몰하겠구나. 파도가 세서 여기서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갖고 사실은 여기서 영접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런 거를 현장을 밟으면서 보는 거랑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 현장을 가봐야만 사실은 알기 때문에 뭐 답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역사 답사를 기회가 되면은 많이 마련을 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